그러면 설령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살아나지? 왜 장사가 안 되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영광입니다.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위원이고요. 네. LG그룹의 사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정부 자문위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021년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 코로나가 바꾼 건 변화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큰 틀에서 보면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책의 제목이 제로 이코노미인 이유가 네.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지표들, 네. 가령 여성 한 분이 낳는 아이의 숫자, 흔히 합계 출산율이라고 부르는 숫자가 계속 떨어지면서 지난해 이제 0.8명대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가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본도 저출산이라고 하지만 1.23 정도. 예, 2, 3명대.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예. 그래서 이런 출산율도 계속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 금리도 예. 이제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 정책 금리는 0.5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가서 내 돈 예금 맡길 때 받는 금리도 이제 1%가 안 되고요. 그렇죠. 지난해 이제 더 가파르게 떨어졌죠. 물가 상승률도 0%대. 그러다 보니까는 저처럼 경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여러 숫자들이 0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수렴하는 현상. 그렇죠. 그렇네요. 예, 그런 현상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속도, 폭이 더 가팔라진 건 사실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변화 중에서 정말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건 결국 부채 폭증이잖아요. 네. 기업이든 가게든 심지어 정부까지 그게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부채가 확 증가했다고 수치적으로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지난해만큼 우리나라 부채가 빠르게 늘어났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년의 증가 속도의 거의 3배 정도였고요. 네. 조만간 은행에서 빌린 가계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었다. 은행에서 빌린 기업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 숫자를 뉴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1,000조 원이요. 네. 그리고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빚이 100조 원이 넘고요. 네.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예, 이러한 부채 증가 속도는 사실은 저도 못 봤고 통계상으로도 이전에 그랬던 적이 없었고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빚이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가 끝나도. 근데 그 빚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흔히 빚잔치라고 부르는 네. 그냥 탕감해 주거나 이렇게. 아니면 손실을 분담시키거나 그것 아니면은 긴 시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크게 늘어났던 빚을 갚는 과정에서 경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국가가 옆에 있는 일본이고요. 네. 그것을 일본에서는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이러한 대차대조표 불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빚을 갚는 과정에서 가게는 빚 갚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비를 못 하실 거고요. 기업은 고용을 못 늘리고 투자를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설령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제 경제가 확 사라져야 될 때, 살아나줘야 될 때, 왜 이렇게 경제가 안 살아나지? 장사가 안 되지? 매출이 안 늘지? 그런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요. 차질 없이 보급돼서 빠르면은 여름, 좀 늦어도 가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잘 된다면 그러면 그로 인한 경제 충격은 언제쯤부터 완화될 수 있을까요? 백신이 보급돼서. 결국은 경기 흐름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단기적으로 올해 겨울과 내년 봄까지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심지어 백신을 맞는 나라들조차도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경제 성장률이나 GDP로 그림을 그려보면 사실은 경기 흐름은 옆으로 길게 놓은 W자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나 하반기쯤에 좀 좋아진 듯 하다가 겨울이나 봄에 좀 주춤하고 다시 좋아지는. 네. 하지만 그 양상은 앞서 말씀드린 K자처럼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로 반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의 강도가 백신의 시기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그다지 많이 높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내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률이었기 때문에 올해 웬만큼만 하면 플러스 성장률이 나올 겁니다. 관건은 올해 좀 높아진 성장률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까 하는 부분인데 그 활력이 내년 이후부터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은 책에도 적었지만 제가 요즘 가장 걱정스럽게 보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분들은
코로나가 없었어도 원래 고용시장이나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형님 세대와 동생 세대에 비해서 요 세대가 네. 특이하게 많이 태어나셨어요. 맞아요. 네. 매년 70만 명 이상 태어나셨었거든요. 가만히 있었어도 취업 경쟁이 심했을 세대인데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진 맞아요. 거죠. 근데 진짜 그런 문제가 네. 이 친구들이 지금 20대 후반에서 중후반에서 30대 초까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서 네. 뭐 알바를 하다가 이제 넘어갔다. 그럼 다음 세대에서 일자리가 있더라도 이 세대한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세대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일본에 네. 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시던 세대예요. 그때 20대셨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50 가까이 이제 벌써 되셨어요. 네. 특징이 뭐냐면 한 몇 년 취업을 못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영향, 일종의 상흔 효과라고 부르는 부정적인 충격이 평생 동안 지속이 되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동생 세대에서 경쟁력에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설령 30대에 가서 취업을 하시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좋지가 못하고 소득 수준도 낮아요. 그리고 다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먼저 잘리세요. 그리고 이게 해당 세대 분들의 청년층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 세대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부모 세대가 이 자녀 세대를 사실상 부양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동생 세대한테 악영향을 미치는데 사토리 세대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형님 세대, 누나 세대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취업을 네. 못하네.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해. 네. 그냥 나는 득도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도 닦듯이 살자. 맞아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동생 세대의 특징은 해외 여행을 안 가고요. 네. 자동차를 안 사고 운전면허증도 안 따요.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소비 부진에 시달렸느냐. 이러한 세대가 한 세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 뒤로도, 동생 세대, 그래서 네.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고 그것을 사실 합쳐보면 이것이 거시 경제적인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책 당국이나 정부에서도 노력을 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1년에 수십조 원 되는 돈을 이쪽에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코로나가 지나가겠죠. 근데 그때 이 청년 세대가 이력서에 적어 넣을 수 있는 어떤 경험, 교육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나간 다음에 청년 세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뭐냐면 여러분 어렵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께서 열심히 방역 활동을 해주셔서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나라가 선방한 거고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지만 그 폭이 작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 시기는 다 같이 좀 견뎌내고 네. 나중에 우리가 제대로 좋아질 수 있도록 한정된 정책 역량을 제대로 씁시다. 그래서 취업자 수 이런 것에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구조적인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